오늘은 경제학, 그 중에서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리고 그들로 인해 파생된 중요한 개념들을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끝나면 애덤 스미스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국부론을 알면 국부론을 중심으로 경제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혈과 맥이 잡힐 것입니다. 향후, 백그라운드 두 권의 모든 경제학이 각각 국부론을 거쳐서 설명될 것이므로 국부론은 무조건 알아둬야 합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애덤 스미스 이전에도 경제관념이 존재했을까요? 사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소유의 개념이 생겨났으며 소유의 개념과 동시에 자본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이란 어디까지나 교환의 의미였을 뿐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경제를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이 권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애덤 스미스 직전 세계는 금을 자본의 중심에 두는 중상주의 또는 중금주의가 지배하였습니다. 새롭게 자본이 창출되기보다는 전 세계에 한정된 금을 누가 더 많이 획득하느냐가 국가의 부, 즉 국부의 척도가 됩니다. 금은 유한함으로 더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한 국가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다른 국가는 더 적게 가지게 되므로 영합게임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한정된 상태에서 더 창출되지는 않으며 고정된 상태에서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무역을 엄격히 통제하고 금은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장려해 보유량을 늘리려 하다 보니 서로가 자원 쟁탈 경쟁만 벌일 뿐 자신의 사익을 맘껏 추구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하여 중금주의의 찬물을 끼얹습니다. 국부는 금의 유한한 축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무역을 통해 무한한 자본의 창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자본의 경계가 유한 개념에서 방어벽을 뚫고 우주적 무한 개념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애덤 스미스가 창출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으로 경제학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인류가 탄생될 때부터 사실 존재해왔으며 그 자본의 축적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자유시장의 개념이 애덤 스미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자본주의 자체가 경제인 것은 아니며 자유시장 개념이 고안되고 나서야 경제 개념이 생긴 것이므로 경제학의 시작은 자유시장 경제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덤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 인류 역사는 새로운 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들은 국가의 공익을 추구할 의도도 없으며 방법도 모르므로 개인은 단지 사익만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국가의 공익이 창출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사익 추구가 정당화됩니다. 국부는 시장의 힘이 작용하여 창출되므로 개인은 시장을 통해 맘껏 사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직장 가실 때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올게 라고 말하시는 아빠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개인은 국부, 즉 국가의 공익을 창출할 의도도 없으며 방법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 딸 우리 아들을 위한 맛난 음식, 좋은 옷, 가족 여행을 위해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시면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에 의해 국부는 축적되고 국가의 공익은 자연스럽게 실현됩니다. 이를 자유방임주의라고 일컫습니다. 겨울왕국의 엘사가 피를 토하며 외쳤던 내딛고 내버려두어 내버려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국가는 내 일에 참견 말고 꺼져버려. 프랑스어로 레제페어라고 하는데 가끔씩 레제페어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국가는 개인이 사익을 맘껏 추구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며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만 제거해주면 알아서 시장은 돌아갑니다.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국방과 치안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국가 내의 국민의 안전만 지켜준다면 개인들은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이를 야경국가라고 합니다. 야경국가의 네이버 정의입니다. 국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질서 유지 임무만 맡아야 한다고 보았던 자유방임주의 국가관이다. 바로 여기서 향후 모든 경제학의 기준이 탄생됩니다. 잘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의 개입의 유무입니다. 국가가 개입을 하고 안 하고가 경제학의 흐름을 파악하는 열쇠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을 극대화시키려 합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은 눈에 보이므로 국가의 개입을 보이는 손이라고 합니다. 조금 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어록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의 저녁거리는 종육업자, 양조업자, 제빵업자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들의 이기심에서 나온다. 여기서 이기심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개인이 사익을 맘껏 추구하므로 이는 이기심에 기반을 둔 사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비심의 반대 개념을 이기심으로 표현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은 타인, 즉 고객을 위한 이타심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사익, 즉 이기심에서 유래합니다. 제빵업자가 최고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고객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싸게 팔아서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삼겹살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이 팔아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여기서의 이기심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애덤 스미스 이후로 참으로 많은 것이 변화했지만 철학적 의미에서의 부의 개념도 변하게 됩니다. 기존의 기독교 사상에서 부의 축적은 죄악시되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경고하는 말이지만 흔히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으로 일반화된 경우입니다. 노력하여 얻은 재물조차도 단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악시되었던 기존 관념을 흔들어 놓은 인물 역시 애덤 스미스입니다. 스미스는 마음껏 사익을 추구하여 부를 축적하라고 합니다. 이는 국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부론을 통해 부의 축적이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150년 뒤 또 한 명의 인물이 부의 축적을 정당화합니다. 그가 바로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인데요. 그는 1920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고전 중의 고전을 출간하며 청교도에게 있어 자본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17세기의 대표적인 두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경제가 번성했을까? 같은 시기에 가톨릭 세력의 세계 강국인 에스파냐는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엄격한 풍속의 청교도 국가인 미국이 최대의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노동을 예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엄격한 윤리관에 따라 일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들은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충분한 돈을 벌었을 때에도 노동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예배이며 노동의 중단은 예배의 중단과도 같습니다. 신에 대해 부유하게 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부유해지지 말라. 더 자세한 내용은 다룰 수 없지만 부의 축적이 종교적으로 정당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다면 같은 기독교 사상인데 초기와 후기의 윤리관이 바뀌었습니다. 초기 가톨릭의 부패로 종교개혁이 일어나 탄생된 것이 청교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혁명을 거쳤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잠시 아담 스미스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어느 순간 스미스는 이기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사익을 맘껏 추구하라고 했으므로 이기심의 추구라고 봐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심만을 열심히 추구했더니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 여러 국가에서 대공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전 세계는 대공황의 암울한 시대로 접어듭니다. 대공황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오늘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중심으로 대두되는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미스에게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는 이기심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이기심에는 한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알고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과 모르고 추구하는 것이 세계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는 대공황을 통해 알 수 있겠지요. 아담 스미스는 프랑스 대혁명 13년 전인 1776년에 국부론을 출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책 한 권이 이미 175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아담 스미스는 최초의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국부론조차도 철학적 관점에서 저술한 책이 경제학을 심도 있게 다루는 바람에 경제적 저서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스미스의 철학적 사상을 다룬 이 책의 정체를 밝히면 이기심의 진정한 의미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책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습니다. 토브문고의 도덕감정론이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단 두 글자로 요약하면 공감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공감이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이 아닌 감정의 모방, 거울 요런의 활성화로 인한 타인의 감정의 모방인 공감을 무려 800페이지에 걸쳐 강조합니다. 세상의 재산을 유통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상업은 자연스러운 일, 즉 자연의 섭리이며 올바른 상행에 의해 재산이 산처럼 불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부론을 쓰기 전 그는 도덕감정론을 통해 도덕적 공감을 통한 올바른 상행위를 부르짖고 국부론의 저변에 도덕적 공감을 바탕에 둘 것을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타심을 바탕을 둔 상태에서 사익과 이기심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나의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다면 스미스가 추구하는 이기심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타인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타인이 고통스러워한다면 나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모두가 타인을 공감하면서 사익을 추구한다면 시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행하기보다 말이 쉬울 뿐. 이를 알든 모르든 시장의 흐름에서 점차 공감적 이타심은 사라지고 사익 추구라는 이기심만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9년 역사상 최대의 공황이 미국 월가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대륙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분명 다양한 원인 중 공감이 사라진 이기심이 하나의 주된 요인이 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애덤 스미스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명의 경제학자를 공부하게 됩니다. 스미스를 맹신하여온 국가와 세계가 사익 추구에 열을 올리던 중 사익을 추구함에도 공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이는 스미스의 시장 경제가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시장 실패는 스미스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사익을 추구했을 때 공익이 추구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은 급상승합니다. 분명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에 따르면 실업률은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제로는커녕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날로 악화되기에 이릅니다.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있으니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젊은 나이에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의 폐해를 지적하고 시장의 힘만으로는 경제가 회복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길 권고합니다. 이로 인해 뉴딜 정책과 같은 국가주도형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고 2차 대전 동안 정부 주도하에 미국의 젊은이들은 최전선에서 부녀자들은 군수공장에서 목숨 바친 대가로 경제는 대공황에서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을 통한 보이는 손해임으로 20대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자 경제학자들은 비로소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즉 정부 개입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경제는 국가 주도하에 경제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의 수여가 1969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비록 케인즈는 수상하지 못했으나 이후 케인즈를 신봉자로 구성된 케인즈 학파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배출됩니다. 케인즈로 인해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이후 많은 국가들은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정부 주도하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경제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다만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므로 국가 개입의 정도가 심해질 때 제국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로 변모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던 당시 중동 산유국들이 국가 주도하에 두 번에 걸쳐 원유를 틀어막고 공급을 중단하자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또 한 차례 1차 오일 파동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경제학자들은 또다시 케인즈의 정부 개입주의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의 실패를 시장 실패, 케인즈의 정부 개입주의의 실패를 정부 실패로 부르며 백그라운드 이 권에서 실패 요인들을 자세히 다루도록 합니다. 질문입니다.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도 케인즈의 정부 개입주의도 실패했으니 새로운 경제 이론이 탄생되어야겠지요? 어떤 이론일까요? 신기하게도 경제는 다시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로 되돌아갑니다. 바로 신자유주의를 탄생시키고 이를 신고전학파라고 부릅니다. 아담 스미스는 고전학파, 케인즈는 케인즈학파, 신자유주의는 신고전학파를 탄생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왜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지 않고 다시 자유시장 경제로 되돌아간 것일까요? 정리할 겸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최초 애덤 스미스에 의해 자유시장 경제가 시작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은 이타심을 통한 공감이 바탕을 둔 상태에서 이기심을 추구하여 국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대공황이 발생하여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로 세계 경제는 급선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제1차 오일 파동과 2차 오일 파동으로 인해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가 실패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자유시장 경제로 선회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입니다. 다시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타심을 바탕에 둔 공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이기심만 추구하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 오늘날의 양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국가가 개입하는가, 개입하지 않는가, 즉 국가의 개입 유무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경제학 공부가 상당히 편리해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초 애덤 스미스가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할 때 국가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 경제가 실패할 경우 경제정책은 국가 개입주의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하지만 국가 개입주의가 실패할 경우 정책은 다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합니다. 따라서 경제는 크게 정부의 개입을 불허하는 자유시장 경제와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정부 개입주의 단 두 개로 나눠지며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자유시장이 실패할 때를 시장 실패, 정부의 개입이 실패할 때를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가 실패했을 때 이를 시장 실패라 부르며 시장 실패의 해결사는 케인즈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의미하는 보이는 손이 해결책입니다. 반대로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즉 정부 개입주의가 실패했을 때 이를 정부 실패라 부르며 정부 실패의 해결사는 스미스의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불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책입니다. 이는 향후 먼 미래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와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에 대해 대략적인 개요를 알아보았습니다. 좀 정리가 되나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등부는 연이어 백그라운드 이권의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시청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